백두대간 서쪽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장계분지. 영호남의 관문이자 고대 국가 간의 각축전이 벌어진 곳. 철을 바탕으로 강성한 문화를 꽃피운 세력.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모든 생명이 잠시 숨을 고르는 겨울. 이곳 장수 남양리의 겨울 들판에서 잊혀진 고대 국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1989년에 그 마을 주민이 겨울철에 무 이렇게 저장해 놓고 겨울에 이제 드시려고 무 구덩이를 파다가 그 밭주인이 농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드실 것만 집으로 옮기고 그 나머지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 밭에다 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덩이를 파는 과정에 뭐가 쨍그랑 깨지는 거예요. 무덤 안에 넣어주었던 청동 거울이 깨진 거예요. 호기심이 많은 밭주인이 깨진 청동 거울을 앉아서 쭉 맞춰보니까 국사책에서 봤던 청동 거울이었던 거죠. 이 양반이 깜짝 놀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유물이다. 왜? 국사책에서 봤던 유물이다 보니까. 제가 서 있는 이곳 장수군 남양리에서 초기 철기시대 유물들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전북 동부 지역. 이곳 남양리를 시작으로 장수의 철기 문화가 펼쳐집니다. 오래전부터 철의 숨결로 달궈진 장수. 그 첫 출발점인 남양리의 발굴을 시작으로 고고학계의 오랜 과제는 희망을 찾게 됩니다. 발굴 결과 청동기와 철기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됐는데 당시 지배계급의 권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 바로 이 청동거울입니다. 한반도 고대사의 장수를 알린 남양리 유적. 그 옛날 이곳을 차지했던 선진 세력. 그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게 1975년 전북 혁신도시 내 완주구 상림리 유적에서 그 26점의 중국식 동검이 출토가 됐죠. 그 동검의 고향을 찾아보니까 중국 산동반도에 기반을 두었던 제나라 유적에서 출토된 동검하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런 제나라하고 관련된 중국식 동검이 우리 혁신도시에 출토됐다고 하면 그쪽에서 어떤 세력이 이쪽으로 이주해 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경강을 따라서 들어온 혁신도시 세력이 이제 남양리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 만경강에 들어온 혁신도시 세력은 지금 문화적인 요소로 보면은 요동반도에서 보이는 요소도 있고요. 산동반도에서도 보이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한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한 초기 문화가 발달이 된 곳이 바로 전북 혁신도시에서 확인했어요. 그런 유적들이. 만경강과 그 지류인 전주천이 흐르고 해발 고도가 낮아 사람이 살기 좋았던 곳.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다양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오래전 이곳에 기반을 둔 세력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강성한 청동기,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선사시대와 고대 국가의 중심이었던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력들이 왜 갑자기 장수로 왔을까? 거기에서 계속 농사 짓고 살면 되는데 아마 그 가장 큰 원인은 철기이지 않을까. 근데 왜냐하면 이 혁신도시 세력들이 처음에 거기에 이 근거를 자리를 잡을 때만 하더라도 마한의 그 위세품은 청동기가 주였어요. 청동기만 가지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었었고 청동 칼이나 거울 하나 주면서 뭐 내 말 좀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주변국들을 조금 어느 정도 간접 지배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갑자기 이제 주변 정세가 바뀌는 거죠. 그 위세품이 청동에서 철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마 이 만경강유역에서 이제 그 혁신도시에서 있었던 세력이 우리도 빨리 철기를 찾아야겠다. 전북 혁신도시에 100년 머물면서 혁신도시를 한반도 테크노밸리를 만들었던 그 선진 세력이 결국에는 또다시 데이더, 즉 엑소더스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철광석이 없어서였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철광석의 산지는 장수군 등 전북 동부입니다. 장수의 제철 유적지 대적골. 지금도 이곳을 둘러보다 보면 고대 문화의 용광로 같았던 그 화려한 철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적골에 가보시면은 분명히 산이 이시할 자리에 산이 없지요. 그것은 그 산에서 철광석을 채광을 해서 그걸 깨가지고 재련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제철유적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주 커다란 산 하나가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력의 원천으로 꼽히는 철. 고고학에서도 제철 유적을 최고의 생산 유적으로 인정하는데요. 철은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걸까요? 출토된 유물의 종류가 하나는 전쟁과 관련돼 있는 무기, 또 하나는 이제 생산과 관련돼 있는 농기구이기 때문에 당시의 철은 생존과 관련돼 있는 것에 그 소재가 바로 활용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철이란 것은 이제 희소한 소재이지만 당시의 가야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활용했던 최첨단의 신소재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원에 있는 암악산성, 그리고 이제 그 장수에 있는 침령산성, 신라가 쌓은 성들입니다. 신라가 바로 장수라든지 이런 지역에다가 그 군사적인 거점을 만들게 되고 또 영구적인 지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철산지 확보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바로 백제 무왕대에 보면은 이 백두대간 소백산맥 이제 동서를 경계로해서 백제하고 신라가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철 산지의 확보라고 하는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경제적인 이득의 확보라고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명운을 걸고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됐고, 강력한 고대 국가의 기반이 된 철. 고대 국가 중 가장 강성한 철의 역사를 쓴 곳, 가야입니다. 철산지를 두고 고대 국가는 끝없는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뺏고 뺏기는 전쟁 속에 무엇보다 중요해진 건 국가의 안보.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최첨단 통신 수단은 봉화입니다. 역시 국가의 존재를 저는 확인해 주는 것이 이제 저는 장수군 일원에서 발견된 240여 개의 가야고천과 함께 120여 개소의 봉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봉수망이 구축이 됐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국력이 강성했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봉수 자체는 개인이 운영할 수가 없죠.
봉화 왕국으로도 불린 장수 가야. 장수 지역의 봉화 가운데 그 형태가 가장 잘 남아있는 봉화를 이곳 정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오성리 봉화에 도착했습니다. 1500년 전 장수와 임실의 경계를 밝히던 가야의 불빛. 오성리 봉화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남은 흔적을 통해 봉화가 갖는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 장수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봉화입니다. 봉화 중에서도 그 외형이 석축시설이 가장 잘 남아있는 오성리 봉화고요. 이게 네모난 형태의 방형으로 석축은 쌓아져 있고요. 높이는 한 3m 내외, 이 폭은 한 4m에서 6m 정도. 그래서 방향이고, 저 멀리는 순창에서부터 임실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한미산성을 거쳐서 싸디째를 넘어서 삼봉리 산성까지 연결이 되죠. 루트가. 불빛을 통해 위급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한 봉화는 고대 국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유실됐고. 봉화를 운영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기존에 있던 가야 세력에서는 경상도 지방의 가야 세력에서는 봉화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쪽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서 이런 봉화의 유적들이라든지 흔적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봉화를 운영했던 가야 세력이 이쪽에 있었다는 것을 한층 더 입증을 시켜주는 중요한 유적이죠. 오성리 봉화 인근. 봉화꾼들이 머물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옛날 봉화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이 아까 보셨던 그 오성리 봉화를 운영했던 봉화꾼들이 거주했던 거주시설이고요. 이 안에서 불을 피웠던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집자리에 수정되는 수혈 유구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 변방에 긴급한 소식을 연락을 받기 때문에 24시간 근무 체계로 분명히 운영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순환 근무를 하면서 이쪽에서 쉬다가 다시 올라가서 봉화를 지키고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전북 동부 산악지대에서 확인된 120여 개의 봉화. 그중 남다른 의미를 갖는 봉화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봉화가 있었던 그 자리, 그때 발굴 조사했을 때 찾았던 자리고. 이제는 흔적만 남은 삼봉리 봉화입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 지형이지만 요 좀 번번하게 돼 있는 가운데 부분은 좀 인위적으로 좀 다듬은 그런 흔적들이 좀 확인이 돼서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 이 정상부 이 가운데 부분에 그런 봉화 관련된 좀 시설이 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하는 과정에서 꼭꼭 숨겨져 온 비밀이 밝혀졌는데요. 삼봉리 산성입니다. 장수 삼봉리 산성은 이 산 봉우리에 정상부를 감싸고 있는 소규모 산성입니다. 성벽의 좀 축조 방법을 보시면은 돌이 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이게 막 쌓은 좀 이렇게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조그만한 둘레를 갖고 있는 산성의 규모, 그다음에 여기 막돌로 쌓은 편축식 공법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장수뿐만 아니라 경상도 지역의 가야 산성의 축조 방법과 삼봉리 산성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조 방법으로 봤을 때 운영 주체, 축조 주체가 가야이지 않나 좀 이렇게 학계에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계 분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한 삼봉리 산성. 삼봉리 산성의 위치에는 남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동북
지역 그다음에 충남 금산까지도 봉화가 한 120여 개 정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장수 지역만 해도 한 21개 정도가 봉화가 운영됐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거의 직결지가 바로 이쪽 삼봉리 산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봉화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출발지와 종착지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봉수로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5갈래의 봉수로가 실어온 그 정보를 목멱산, 지금 남산에서 하나로 취합을 하지요. 취합을 해서 남산 북쪽에 있는 경복궁 또는 창덕궁에 보고를 하죠. 그게 이제 조선시대 봉수제의 어떤 핵심이라고 한다면 전북 동부에서 발견된 8갈래의 봉화로가 복원이 됐는데 8갈래의 봉화로의 정보를 장수 삼봉리 산성에서 하나로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그 북쪽에 있는 추정 왕궁터에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조선시대 봉수제하고 비교를 한다면 삼봉리 산성이 서울 남산에 해당이 되고 삼봉리 산성 북쪽에 있었던 추정 왕궁터가 경복궁 또는 창덕궁이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륙의 중앙부에 자리한 장수.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곳은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는데요. 전쟁이나 국가의 위기 같은 정보가 모여야만 했던 곳. 바로 이곳, 왕궁터입니다. 삼봉리 산성에서 바라다 보이는 야트막한 구릉. 이곳에서 왕궁으로 추정되는 터가 발견됐습니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탑동마을에 가시면 길이가 300m, 폭이 한 150m 정도 되는 평탄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그냥 평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넓은 평탄한 지형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쪽에 터가 다 다져져 있고 수로가 저쪽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이 근처의 건물들이 충분히 조사를 하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위가 다 이게 딱 지금도 이곳에선 평풍처럼. 대형 위치가 건물이 가장 자리했던 좋고 흔적들을 한쪽에서 쉽게 올라가고.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안 해봤어. 동의가 안 돼가지고. 마을을 보시면요, 이 터 자체가 주변보다 좀 높게 솟아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판축을 해갖고 다져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인공적으로 좀 솟아낸 형태를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여기가 예전에 왕궁터로서 이렇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큰 영역 자체를 다 터를 다져가지고 이렇게 상부로 쌓아놓은 거죠. 최근에 그 지형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해보니까 자연 지형이 아닌 인공 지형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의 판축 기법이 확인이 됐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에 탑동마을 일대의 상당히 넓은 평탄지 자체가 가야의 추정 왕궁터로 생각이 됩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 가야의 지배계층이 수장된 것으로 확인된 삼봉리 고궁.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발견된 왕궁터. 그 옛날 거대한 왕국을 형성한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신찬 성시록이라고 하는 일본의 책에 보면요, 한 300리 정도의 땅이 있는데 이 땅에 그 백성하고 그 땅이 부유하고 또 풍요롭다. 그런데 신라가 이 지역을 탐내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는 일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신라가 반파국을 제압하지 못한 그런 기록이 보이고 있어요. 반파에 대한 기록은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 서기에도 등장합니다. 반파라는 가야의 소국이 봉화와 큰 건물을 만들었다는 내용인데요.
반파라는 나라 자체는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반도 내에. 근데 이제 반파라는 나라가 상당히 힘이 있었던 나라 같아요. 문헌자를 검색하더라도. 결국은 신라랑 싸워 이깁니다.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싸울 수 있는 나라는 상당히 군정이 강한 나라거든요. 근데 문헌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고고학적으로 그 시기에 백제와 신라랑 접해 있는 공간은 여기 금강 상류밖에 없습니다. 백제와 반파 가야가 기문과 대사를 두고 소유권을 두고 갈등을 보이게 됩니다. 513년에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쟁이 3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당시에 백제를 이끌었던 왕이 무령왕입니다. 그 3년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반파 가야가 운영했던 통신 제도가 봉화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어딘가에는 고대 봉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는데, 일본서기에 적혀있는 이 기록에 보면 봉후가 나오는데 봉후는 봉화대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각은 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후하고 저각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외에 대비해가지고 외하고 싸우는 것을 이제 대비해가지고 축조한 그런 이제 시설물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발굴 성과에 따르면은 120곳의 봉화대 유적이 확인됐고 그 유적이 있는 곳은 모두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 지역에서는 봉화대 유적이 단 한 곳도 나온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통해 볼 때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 반파국이 소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양나라에 파견된 외국 사신들의 모습과 접견 당시의 내용을 적어놓은 양직공도, 백제 사신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 이곳에서 반파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백제 사신이 우리나라 옆에 이런 소국들이 있다 하면서 이제 그 명단을 열거해 놨는데 그 가운데 반파국이 제일 먼저 적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백제하고 그 육속돼 있고, 그리고 이제 비중이 큰 정치체가 반파국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기록은 반파의 존재, 일본 기록은 반파의 정체성, 그런 모든 내용이 장수군 이론에서 확인되고 있는 고고학 자료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북 장수와 경남 함양을 잇는 국에 60령.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 이곳은 영호남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져 온 이 길에는 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는 60년이 그 굽이굽이 60굽이다 이런 저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60년 고개에서 장수현까지의 거리가 60리고 또 60명 정도의 그 건장한 남자들이 모여야지 그 고개를 넘어간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밀고 갈 수도 있고 또 뭔가 그 재물을 산적들이 있으니까 60명 정도가 그 놈을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철은 돈 아닙니까? 돈. 그러니까 이 돈을 탈취하기 위해서 많은 도적대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1500년 전 철을 굳이 평가한다면 지금 반도체와 같은 거죠. 철은 생산자가 팔로 다닐 필요가 없고 철이 필요한 소비자가 국보급 유물을 가지고 생산지를 방문해서 사갑니다. 영남에서 제철 유적이 발견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딘가에서는 철을 확보를 해야 하지요. 국가 운영의 근간이 철이기 때문에. 장수군에 자리하고 있는 가야 유적을 발굴을 해보면 유물이 천국구입니다. 철을 구하려는 이들이 소중한 재물을 이고 지며 넘어온 길. 수많은 물자와 문화가 넘나든 이 길 위엔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영남에 있는 분들이 옛날부터 60령을 통해서 한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주통로였다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추풍령 속설이 추풍낙엽, 그러니까 그 과거를 보러 가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쪽은 피하고 이쪽 길을 많이 이용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장수가야의 첨단 기술이 결합된 최고급 철기를 찾아 나섰던 길. 호남과 영남을 잇고 문화와 사람이 함께하는 화합의 길. 장수 60령입니다. 백두대간 60령 고개. 길 하나로 이어지던 호남과 영남. 물자와 사람이 오가며 함께 꽃피워낸 상생과 발전의 시간은 우리가 이어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